네, 이제 잠시 후부터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반도 지정적 위험을 이유로 한반도의 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온 3대 신용평가사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각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후부터 정말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네. 분위기를 보면은 네. 이제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오늘 역사적 날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결과라든가 분위기 보면 아마 뒤쪽 화면이 이렇게 배경 화면이 비춰주시면 딱 단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가장 애쓰셨죠? 이렇게 굉장히 밝게 웃으시고요.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그동안 굉장히 좀 이런 사진을 보다가 오늘은 아주 밝은 사진을 네, 환하게 나온 웃고 것 계시네요.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경원 앵커께서도 오늘 방송 진행일을 해서 한반도 긴가 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찌됐든 이 순간만큼은 어떤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날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상당히 좋게 되기를 저도 방송에 앞서서 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에서는 이번에 비핵화에 너무 주력하기 때문에 주력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는 나중에 가는 문제긴 하지만 역시 지정학적 위험과 증시, 경제를 연결시킨다면 아마 시청자분에서 이 국가 신용등급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지정학적 위험 관련해서 경제, 증시를 연결시킬 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에 이 완화 여부, 그리고 신용등급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되냐면 작년에 1년 전서부터 아마 한국경제TV를 그렇게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다음에 ICBM 발사, 세계적으로 부정적 시각, 그리고 3대 평가사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경고했었고, 네. 이것이 사실상 국내 증시에 이렇게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작용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외국인들도 이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라든가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우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의 움직임, 국가 신용등급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점이 가장 주목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3대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개선되지 않을까 가장 큰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신용등급 얘기할 때는 네. 우리의 신용등급상의 위상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을 좀 파악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는 이번에 안건을 볼 때에는 지정학적 위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되겠죠. 이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3대 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높으면 신용등급상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등급이 아주 외환위기 당시처럼 아주 안 좋으면 조금만 개선 요인이 있어도 바로바로 복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은 지금 상당히 좀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3대 평가사들이 작년 8월 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다가 한반도 리스크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9월 이후부터 오히려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할 만큼 수준은 정체되어 있습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되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한번 우리의 신용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신용등급을 이렇게 매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신용등급의 표기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무디스는 AA2, S&P는 AA, 그 다음에 피치는 AA- 요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수준은 얼마큼이냐 하면 S&P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이제 무디스와 피치사의 중간선에 해당되는 그렇군요. S&P 서로 하면 네. 우리의 신용등급이
중국보다 한 단계 높고 일본보다 두 단계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세계에서 한 5번째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신용등급이 그만큼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그래서 뭐냐 우리 그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그 관계자를 이렇게 보면 신용등급이 관심이 가다 보니까 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우리의 신용등급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주체들의 그 관심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과 달리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신중한 대목에 우리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전과 다르고 또 국민으로부터는 상당히 신뢰를 좀 많이 이렇게 그 더해주는 그런 기획재정부의 관계자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사실 그 관심사에서 춤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용등급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신용등급 자체가 이 조정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의 전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용등급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 경제 펀더멘탈이든가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 이런 문제가 얘기하는 것이 성급한 얘기지 않느냐. 물론 성급하죠. 근데 이제 신용등급은 신용등급 조정이 있고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예고 기능이 있거든요. 전망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 의지를 부딪히는 것이 파지티브. 그 다음에 그대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 안정적이다죠. 스테이블, 그리고 앞으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 하는 이런 것이 네거티브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신용등급 얘기할 때 사실 그 신용등급 바로 조정은 이렇게 어렵고 요 앞으로의 의향지수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3대 평가의 스테이블 상태인데 전 상태로 본다면 그냥 유지하겠다는 상태인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시청자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신용등급 자체가 아니라 향후의 의향지수인 스테이블에서 파지티브로 가느냐, 네거티브로 가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파지티브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아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망과 관련된 부분이 상향 조정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신용등급 관련돼서는 관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여러 신용등급과 관련돼서 누구를 그 이렇게 탓할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국가 신용등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신용등급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여러 가지 명백한 이렇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는 관심이 되겠다를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또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참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적으로 그랬었죠. 네. 사실 우리가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좀 크게 본다면 네. 지금은 뭐 대세 상승론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많이들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2016년 8월 달 이때 최순실 게이터 이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증시를 크게 볼 때는 최순실 게이터 터질 때 사실 그때가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19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6년 11월 8일 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때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우존스 지수가 2만 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들의 매세가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대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서 작년에 우리 신용등급 관련돼서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 부정적 기류가 있었던 8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는 거셌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작년 7월 초에 2,450 정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뒤늦게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00, 지금 우리 EPD께서 52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7월 대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역시 이 모습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우리 신용등급의 북한 문제 함께 부정적 기류가 되면서 그때마다 뭐 이근들이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인 그 순매도세 이런 것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정체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북미한 남미 정상회담 이렇게 확정에 한 이후에도 네. 사실 여러 가지 낙관론이 있습니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중한 그렇죠. 자세를 견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신용등급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용등급과 외국인은 같이 가다 보니까 외국인 지금 말씀하셨던 외국인 동향도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의 어떤 전망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에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3대 평가사들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아마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시작되죠. 네, 개장을 하겠군요. 그래서 네. 그때의 그 3대 평가사들이 회담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그 코멘트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내일 새벽에 그 방송이 없습니다는 아마 그런 것이 나오면 지금 가장 발빠르게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는 한국경제TV에서는 분명히 아마 주말에 이 방송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보로 전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3대 평가사들의 시각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좀 관심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신용평가사들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견고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또 등급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 신용등급의 전망 부분이 네. 만약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대 평가사들의 입장의 그 변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평가사들이 웬만한 그 요건이 충족시키면 바로바로 상향 조정한다 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망 부분이 상향 조정하면 그 의미는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3대 평가사들이 굉장히 신중한 평가 속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3대 평가사들이 그 전망 부분에서 이렇게 뭐 상향 조정한다면 그 네. 의미는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각도에서 3대 평가사들이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견지했을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 금융위기에 투자 안내팔 역할을 하는 이런 3대 평가사들이 제 역할을 못했었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도 예견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3대 평가사들이 너무 무소불위의 힘 때문에 본래의 위치를 이렇게 그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국제적인 비판이 되면서 사실 그 3대 평가사들의 구조적 압력이 많이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3대 평가사들이 그 이에 보면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했고요. 정성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에 많이 그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뭐냐 내가 색연필에 대해서 빨갛다, 새빨갛다, 아니면 그렇게 빨갛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공감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이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경제 지표들이 아무래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그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평가 등급을 내놓을 때는 아무래도 이 상향 조정하는 건수보다는 하향 조정하는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견제인데요. 그러면 뭐냐?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등급이 바로 조정되는 건 아닙니다는 전망 그렇죠.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그 우리가 스테이블해서 안정적에서 파지티브로 이렇게 보면 신중하게 조정되는 속에 그게 상향 조정했으니까 그 의미는 사실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3대 평가사들의 평가의 어떤 자세 이걸 견지해서
이후에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면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 얼마나 좀 보십니까? 네, 이 대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망 부분이고 네.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바로 국가 신용등급 이렇게 조정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관계자가 왜 신용등급 조정에는 신중한 자세를 이렇게 견지했을까? 더더구나 정책 당국에서. 근데요, 그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신용등급의 내역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신용등급을 실제 등급을 조정하려면 금융위기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신평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 이전에서의 평가 수준은 구평가 기준이고 금융위 이후에 서프라임 사태를 놓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3대 평가사들이 고객에 해당되는 각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잣대는 신평가 지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세부 지표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매크로 지표 아주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는 대분류가 있고요. 거기에 중분류가 있고 세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는 오늘은 대분류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분류상으로 보면 경제의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거시경제위험,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장률이 이렇게 되겠다. 산업위험, 실적 부분이 되겠다. 재무제표위험, 펄이라든가 뭐 PBR이라든가 이런 재무제표 지표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국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유동성 지표라든가 뭔가 이렇게 되겠죠. 재정의 건전대라든가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외적인 부분에선 지정학적 위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았다면 평가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완화가 되고 그래서 한국 정시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지정학적 디스카운트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저평가다면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높았을 때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완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신평가 기준으로 보면 지정학적 비율은 많이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남북 정상회담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서 말씀같이 지정학적 위험 비중이 굉장히 낮춰놨으니까 실제 등급을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겠어요. 그래서 전망 부분, 앞으로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전망 부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등급이 언제 조정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4월 달이 지금 3대 평가서로부터 평가 대상 국가에 지금 연례 심의가 거치거든요. 이 보고서가 이제 5월 말 6월 초 정도 나오는데요. 그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조언해서 실제로 보면 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 비중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쪽에 또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표들이 굉장히 외화 유동성이라든가 재정으로서 더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올해 11월 달 정도는 사실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마시겠습니다는 남북 정상회담 가지고 경제 성장할 때 경제 성장은 다양한 요인에 제외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어제 1.1%에서 연율로 한 4% 이상 나왔긴 했습니다는 그 위에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흐트러지는 분위기예요. 흐트러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 그대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신용등급 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의 입장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무디스가 어떤 회사라서 그런 겁니까? 무디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외환위기 관련해서는 가장 좀 이렇게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3대 평가사 중에서 신중한 입장을 이렇게 견지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대 평가사 쪽에서는 금리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무디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에서 이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사실 세 개가 있습니다는
그 중에 어떤 기관의 코멘트가 더 이렇게 영향력이 높을까 하는 것도 투자자분이라든가 시청자분께서는 상당히 외국의 시각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이렇게 아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3대 평가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95%다. 그래서 피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3이기 때문에 3이고 영향력 정도로 볼 때는 미국의 무디스라든가 S&P에서는 월등히 뒤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을 할 때 유럽의 피치사는 국내에도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한국경제TV의 방송을 통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무디스라든가 S&P만 얘기하고 네. 피치사를 잘 얘기하지 않는 것도 그렇군요.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S&P와 무디스사 중에서는 금융위기에 금융위기 이전까지 제가 그렇게 미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S&P가 무디스사를 제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S&P가 조정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게 하자.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무디스가 이 시장의 가점적 지위를 얘기할 때 허핀달 허심한 지수로 HHI 지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HHI고 이건데요. 이 1800을 상회하기 때문에 무디스 중심의 독과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3대 평가사 중에서는 시청자분도 어떤 기관이 이렇게 얘기 나오느냐 했을 때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늦게 평가하는 기관이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담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신뢰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네. 가능한 좀 늦게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나오는 기간이 더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는 더 외국인의 동향을 가져낼 때 평가사 중에서 그렇죠. 신뢰가 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이되고요. 네. 그다음에 3대 평가사 중에서 아무래도 무디스가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무디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요, 이 특정 현안이 나왔을 때는 S&P라든가 피치사보다는 좀 늦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높아진 측면의 요인도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해서 가장 인연이 있고 북한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해 본 무디스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이렇게 시청자분이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국가 신용 등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부도 위험을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외화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북한의 ICBM 발사라든가 네. 핵미사일 이렇게 실험이 없어서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증폭되지 않았으면 신용 등급은 더 올라갈 만한 충분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앞서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가 부도 위험 신용 등급은 국가 신용 등급은 부도 위험 지표를 가장 중시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의 부도 위험을 체크할 때 우리가 얼마큼 좋은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거 익숙한 용어시겠죠. 외화 유동성 문제. 1선, 2선 포함하면 5,1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의 적정 위안부 3대 평가에서의 평가는 적정 위안부는 지금 3,6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한 캐나다의 상시 업종 체결이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논란이 될 만큼 우리가 네. 외환 사정이 이렇게 괜찮은 국가거든요. 이건 예. 국제사에서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제에서 보면 최강위로 평가하고 있는 캡틴 방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적정 위안부가 한 3,800달러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모 기관에서 이렇게 한미 간 금리 역전대에 따라서 우리의 위안부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데요. 잘못되어 있다. 가장 강의적으로 이렇게 평가는 캡틴 방식으로도 3,8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는 first facility, second facility 지금 직접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수합에서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5,100억이기 때문에 풍부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상당히 건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 채무 GDP 방식으로 재정의 건전도를 따지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악화된다 얘기하는데요. 재정은 양출 제비 원칙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관리 가능한 수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GDP 신흥국의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이렇게 70% 이내만 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때 재정의 건조 국가 채무율이 37%, 35%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쪽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쓰는 과정에서 이게 40%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보수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정이 너무 악화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거는 뭐냐? 사실상 조세라는 것은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국민 환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 가능한 섬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소지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재정도 건전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가 결과 관계없이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때 당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때도 뭐 그때 뭐 이렇게 해서 국내 국정 혼란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S&P가 사실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때 2016년 8월서부터 주식을 산 이유는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재정 건전성, 외화 유동성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이 앞으로 나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또 뭐 정상회담이 많이 생기죠.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또 새롭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상회담이 1년을 거쳐서 우리 펀더멘탈의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성과가 되면 올해 그 11월 달은 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같이 지금부터 최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사실 그 신용등급은 그렇겠죠. 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 앞으로의 과정이지 않냐, 신용등급 관련돼서 그런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원달러 네. 환율 분야에서는 신용등급 개선, 그리고 네. 이것이 뭐 1,000원 분계설, 900원 설까지 그랬죠. 나왔죠. 지난주까지 네, 나왔었던 문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부분의 주식과 외환시장 부분을 서로 보면 어느 정도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문제가 아주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모처럼 샀죠.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거 주식을 사는 상황에서 네. 한국의 그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한 25%, 그렇습니다. 26% 올라갔는데요. 네. 그런 과정인데 사실상 뭐냐, 외국인이 산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에서 그대로 유지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국내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이런 수급 요인보다는 사실 지금은 국제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북 정상회담이 잘 끝나서 외국인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물밀듯이 들어오면 900원 떨어진다 하는데요. 지금 어제 외국인 자금이 한 1,700 들어왔는데 주가가 25% 올랐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거꾸로 전일 대비해서 조금 소폭이지만 상승됐거든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이 모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개입 여건이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펀더멘탈이 그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IMF 전망대로 보면 미국 경제 개선폭이 더 크거든요. 맞습니다. 성장률 수준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이 어떻게 됐냐. 스프레드, 성장률의 갭이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역전이 됐는데요. 지금 0.25% 상단, 미국의 상단이 0.25%죠. 네. 그러면 올해 보면 미국은 한 3차례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한국은 이경래과 한국은 금리가 몇 차례 정도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까? 그러게요. 참 그렇죠? 어려운 올라가서 질문이시네요. 네. 대체로 한 차례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금 금리 차가 0.25%포인트에서 0.5%, 0.75% 이렇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의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000원 밑으로 떠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에서 무역 적자 축소에 대해서는 마셜 러 컨디션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작년에 달러 약세를 추진했는데 사실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달러 약세 정책에 의해서는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89 레벨에서 91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한테 말씀드립니다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수급에 의해서 원달러니 900원대까지 떨어진다 하는 이런 시각보다는 어제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는 이렇게 원달러니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그런 우리 내부보다는 국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가치가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원달러니 버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동서독 통합 과정이 제가 사실 1990년대 통독조사단 보고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는 다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하셨습니다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실무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에서 그런 일, 동서독 통합 간에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외국 자본은 크게 보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 자금과 포트폴리오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보면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자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증시 입장에서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그게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자금이다 구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동서독 통합 과정에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통해서 당시의 대통령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남북 간의 통합할 때 보면 단순히 우리나라의 주가라든가 한 책을 따먹는 포트폴리오 자금이 들어오면 그건 큰 그렇게 우리 경제 상황의 남북 통일의 의미를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 직접 투자 자금, 물론 먼 미래에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경제 발전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이런 쪽에 많이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거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 작업을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그런 문제를 좀 방송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